그리스를 가리켜 한 줌의 좁쌀만도 못하다고 무시했던 거대한 공룡제국 페르시아에 맞서 싸웠던 페르시아 전쟁. 그 전쟁의 세 번째 전투였던 살라미스 해전. 천여 척의 페르시아의 전함들을 비좁은 해협으로 유인 한 방에 박살을 내버렸다. 전진! 일어붙어라!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과 함께 세계 4대 해전의 하나로 손꼽히는 이 전투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영웅들과 비협자들의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파헤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살라미스의 영웅들, 그리고 영웅들의 등 뒤에 숨은 비겁자들에 관하여 기원전 480년 무려 30만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를 향해 몰려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살라미스 해전,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를 테미스토클레스라는 한 사람 명감독의 천재적인 작품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작전도 이를 현실로 만들어낼 훌륭한 조연과 스태프가 없다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무대 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낸 살라미스의 진짜 주역들, 그리고 사사건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비겁자들의 맨 얼굴을 만나보려 합니다. 자신감을 심어준 스승에 관하여, 테미스토클레스의 스승 무네시필로스. 그는 테미스토클레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스파르타 300 용사들의 몰살로 인해서 최전선 테르모필리의 육지 방어선이 뚫리고 아테네의 심장 아크로폴리스마저 불길에 휩싸인 절망적인 그날 밤, 공포에 질린 동맹국들은 살라미스를 버리고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테네는 이대로 멸망하고 마는 것인가? 벼랑 끝에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스파르타와 코린트의 꽉 막힌 고집에 답답해하던 테미스토클레스에게 그의 오랜 스승 무네시필레스가 찾아옵니다. 무네시필레스는 어린 테미스토클레스의 끝없는 야망과 무한한 천재성, 그리고 결코 다루기 힘든 그의 기질을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될 것 같지는 않구나. 장차 아테네에 아주 큰 축복이 되든지 아니면 거대한 재앙이 되든지 라고 말이지요. 제자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의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노 스승이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함대가 흩어지면 각자 고향으로 도망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리스는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이 촌철살인의 한마디는 백척간도의 위기에서 막막해하고 있던 제자에게 꽉 막힌 벽을 뚫고 나갈, 꽁무니를 빼는 동맹국들을 설득할 강력한 논리적 무기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동맹국들마저 꽁무니를 빼는 고립무원의 상황. 스승의 이 조언은 엄청난 중압감을 견뎌내고 있던 고독한 리더에게 단순한 전략을 넘어선 심리적 구세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날 밤 문에시 필리스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그리스 연합함대는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노소성의 날카로운 통찰이 테미스토클레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고, 확신에 찬 그의 단호한 행동이 없었다면 동맹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네시필레스의 이날 밤 방문은 벼랑 끝에 몰려있던 인류 문명의 뿌리였던 아테네 문명, 그리고 나아가 인류 문명의 흐름을 지켜낸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해양 제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한 영웅의 이야기. 중장보병의 밀집대형, 즉 팔랑크스의 나라 아테네. 30만 대군의 적을 앞에 두고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을 때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전투 방식이 아니라 땅을 버리고 좁은 배 위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을 아테네 시민들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앞장서 나선 인물이 바로 마라톤 전투 영웅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망설이는 동료 귀족 청년들을 규합해서 그들의 맨 앞에서 당당하게 아테나 신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말 제갈을 아테나 여신에게 바쳤습니다. 과거 육군, 그러니까 중장보병의 팔랑크스의 영광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기꺼이 동료들과 다 함께 바다로 나아가 조국을 구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그의 솔선수범과 뜨거운 열정은 흩어지려던 시민들, 망설이던 시민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내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의 이날 행동이 위대한 것은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양 제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사 중의 거사였고, 새로운 해양 시대를 열어갈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키몬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 아테네 함대를 이끌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예견대로 바다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수많은 이오니아 지방의 섬들을 정복하고 또 도시국가들을 평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아테네가 해양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날 말 안장을 버리고 방패와 칼을 집어들고 바다로 달려간 그의 결단, 그리고 그의 단호한 행동은 단지 용맹함을 넘어 찬란한 아테네 제국,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팡파레였던 것입니다. 제국의 심장부를 기만한 어느 노예의 이야기. 동맹국들의 분열로 함대가 흩어질 위기, 데미스토클레스는 자녀들의 가정교사였던 노예 시킨노스를 적진 한가운데로 보냅니다. 일개 노예의 신분으로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군주를 마주한다는 것. 궁궐같이 호화로운 막사, 수십 명의 장군들과 대신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의 한 몸의 등에 꽂히는 그 압박감. 그것만으로도 숨이 멎을 듯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국의 왕을 속이는 거짓말을. 수많은 대신들과 장군들 모두를 한꺼번에 속이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칫 흔들리는 눈빛 하나로도, 떨리는 목소리 하나로도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 시킨노스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막산의 그 누구도 의심조차 하지 못할 만큼 침착하게 그리스군이 도망치려 한다. 아테네는 그리스를 배반하고 페르시아를 돕겠다고 한다. 그러니 살라미스 해협으로 들어가 테로를 막아라. 그는 이 거짓말을 완벽한 진실처럼 포장해냅니다. 이때 할리카르나소스의 아르테미시아 여왕만이 좁은 해협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정확한 전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귀에는 그녀의 이 합리적인 충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킨노스의 압도적 연기에 완전히 홀린 나머지 스스로 죽음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가장 낮은 자의 침착함이 제국 최고 권력자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위대한 심리전, 듣고 싶은 것을 들려준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저돌적인 돌격으로 승리를 견인한 어느 함장의 이야기.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노예 시킨노스의 말에 속아 넘어간 페르시아의 1천여 척 함선들이 이른 아침 열을 지어 비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들어왔습니다. 해협을 가득 메운 적의 규모에 놀란 그리스 연합군의 일부 전함들이 겁에 질려 노를 거꾸로 저으며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전장의 공포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잠시만 머뭇거리면 전 함대가 공포에 휩싸여 걷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척의 배가 대열을 이탈해 미친 듯이 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것은 10년 전 마라톤에서 퇴각하는 적선이 배전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두 팔이 잘린 채 장렬하게 전사했던 영웅 키네이기로스 장군의 친동생 아메이니아스였습니다. 큰형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배를 10년 뒤 동생이 뱃머리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에 페르시아의 해군 총사령관 아리아비그네스가 전사합니다. 그는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배다른 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페르시아군에게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또 피터 그린이나 베리 스트라우스 같은 고대 전쟁사의 권위자들은 비록 아메니아스가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고 벌인 이날 행동을 한 함장의 단순한 돌출 행동이 아닌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위 결정적인 전술적 촉매제로 평가합니다. 좁은 해협에서 적 함대의 선두를 아메니아스가 멈춰 세우자 뒤따르던 수많은 페르시아의 전함들이 비좁은 해협에서 치명적인 병목 현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학자들이 분석에 따르면 만약 아메니아스의 첫 돌격이 없었다면 살라미스의 승리는 결코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밀어붙여라! 당했다. 내가 침몰한다. 살려줘! 우리는 여기서 이 위대한 삼형제의 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고향은 과거 아테네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루었던 아테네와 이웃한 엘레우시스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패배자들을 짓밟지 않았고 오히려 관용으로 껴안고 아테네 시민으로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특히 그들의 독특한 종교 네세를 믿는 엘레우시스 신비교를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 아테네도 이 종교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그때 아테네가 이런 관용이 아니라 피의 보복을 가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때 적이었던 변방의 후손들, 큰형 키네이기로스는 마라톤에서 장렬히 전사했고 둘째인 위대한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2번이나 참전을 하였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후의 명작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페르시아인들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메니아스는 살라미스에 이어서 이듬해 플라테이아 전투까지 참전하며 끝까지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이들 삼형제는 이렇듯 국가의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죽음을 털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지로 돌격하는 조국 아테네의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메니스와 그 형제들은 모두 위대한 영웅이었고 이들을 관용의 정신으로 따뜻하게 품어서 길러낸 아테네 또한 그만큼 위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맹꽁이 같은 비겁자들에 관하여 영웅들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을 때 그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맹꽁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 그리고 그리스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에 눈이 멀고 또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체면불구하고 생떼를 쓰는 철부지 아니 맹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코린트 성벽 안에서 아집의 성벽에 갇힌 채 앞뒤가 꽉 막혀버린 맹꽁이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영웅들의 헌신적 희생에 그들의 옹졸한 이기심을 비추어 봄으로써 조국을 구한 영웅들의 고귀한 정신을 더욱 빛내기 위함일 뿐입니다. 이 점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야비한 맹꽁이 아데이만토스. 그 대표적인 맹꽁이는 코린트의 해군사령관 아데이만토스였습니다. 그는 맹꽁이일 뿐더러 야비하고 또 비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테네가 해상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배가 아팠던 그는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된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먼 그런 리더였고 아테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 전체의 생존조차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는 살라미스를 포기하고 자기네 앞바다 코린트만으로 물러나자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테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테네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포기하고 자신들만 지켜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전에도 아테네의 북쪽인 테르모필레까지 올라가지 말고 자기들 코앞인 코린트 지역의 방어선을 치자고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아테네 보고 너는 죽어라 우리는 살겠다는 그런 그 고약한 심보가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심지어 그는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버린 아테네를 조롱하며 테미스토클레스에게 나라도 없는 자는 이불 닥쳐라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이것은 가족들을 기약 없는 피난길에 밀어넣고 아테네가 깡그리 불타는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아테네 사람들의 찢어진 가슴을 무참하게 후벼판 망언이 아니었을까요? 태의장에서는 이렇듯 나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는 정작 전투가 치열해지자 가장 먼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작은 조각배 하나가 도망가는 그의 앞을 막아서면서 너는 도망치지만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하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깜짝 놀라 그가 전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전투는 그리스의 압승으로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초라하고 치욕스러운 민낯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코린트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아테네 사람들이 아데이만토스를 깎아내리려고 지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만
그의 행동 거지를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우인이었습니다. 또 설사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오죽 미웠으면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지어냈을까요? 껍데기뿐인 사령관 에우리비아데스의 이야기. 그리스 연합함대의 절반이 넘는 200척의 함선을 아테네가 동원했습니다. 반면 바다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스파르타가 끌고 온 배는 겨우 16척. 하지만 아테네가 주도권을 잡는 것은 죽어도 그 꼴을 보기 싫어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 특히 코린트의 옹졸한 억지 때문에 해전의 해자도 모르는 초짜였던 스파르타의 에우리비아데스가 총사령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그는 곳곳에서 그리고 시시때때로 정말로 끔찍한 무능을 드러냅니다. 그는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지기 직전 아르테미시온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철수하는 결정을 털컥 내려버립니다. 이 결정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아르테미시온은 테르모필로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였거든요. 여기에 페르시아 30만 대군의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페르시아 해군을 묶어두면 레오니다스 왕과 싸우고 있는 테르모필레의 30만 페르시아 육군은 미국의 심각한 식량 문제에 직면할 것 아니겠습니까?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10일 정도만 더 버티어주었다면 페르시아 30만 육군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데도 여기서 철수하는 결정을 털컥 내려버린 에우리비아데스. 물론 테미스토클레스의 설득으로 이 결정은 번복되기는 했지만 에우리비아데스가 얼마나 전략 전술의 문외한이었는지 여실히 여기서 증명됩니다. 또 살라미스의 해의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데이만토스가 아테네를 모욕하며 선을 넘는 막말을 쏟아낼 때 놀랍게도 총사령관인 그는 이 분열 행위를 수수방관만 하였습니다. 아니, 총사령관이면 총사령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사태에 격분한 테미스토클레스가 정 이런 식이라면 우리 아테네는 200척의 함선에 전 시민을 태우고 멀리 이탈리아의 남쪽 끝 시칠리아로 이민을 떠나버리겠다고 최후 통첩성 협박이 있고 나서야 이에 겁을 먹고 그리스 연합함대는 살라미스에 잔류했던 것입니다. 옹졸한 사람들의 이 터무니없는 고집과 정치적 타협이 만들어낸 무능한 사령관의 표본이었던 그는 이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인 껍데기 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살라미스가 우리에게 묻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일지라도 생사를 건 위기 앞에 서면 누구나 흔들리는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역시 그를 무네시 필로스라는 조언자, 그의 오랜 스승, 그 정신적 버팀목이 있었기에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줌의 좁쌀만도 못한 그리스가 거둔 살라미스의 기적 같은 승리, 3000배 크기의 거대한 제국을 물리친 이 위대한 승리는 비겁자들이 갖은 방해를 뚫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수많은 숨은 조연들, 숨은 영웅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선창의 맨 밑바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노를 저었던 최하층 시민들 대퇴서들입니다. 모기를 살 돈조차 없었던 이들은 닿기 전혀 보이지 않는 가판 아래 어둠 속에서 적의 뱃머리가 언제 자신의 한 몸을 덮칠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를 견디어내며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흐인 이들의 노고, 그 피와 땀이 없었다면 아테네의 저남들은 단 한 뼘의 바다를 가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국의 생존을 떠바친 이들의 부르튼 손. 이것이야말로 살라미스의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고요한 바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비겁자들처럼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영웅들의 등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저 부르튼 손들처럼 기꺼이 힘을 합쳐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의 바다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